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6일 월요일 JTBC 뉴스 아침엔 시작합니다. 만 62세부터 69세까지를 대상으로 한 무료 독감 백신 예방접종도 오늘부터 예정대로 시작됩니다. 정부의 방침과 다르게 접종 보류를 권고했던 서울 영등포구와 경북 포항시도 접종을 재개합니다. 질병관리청은 이틀 동안 진행된 예방접종 전문위원회 회의에서 백신 접종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낮기 때문에 접종 중단을 고려할 단계가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어제 별세한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의 빈소에 정재계 인사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도 찾아 문재인 대통령의 위로의 뜻을 전했습니다. 오늘 열리는 국정농단 재판에 이재용 부회장은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국정감사 마지막 날인 오늘 법무부와 헌법재판소 등을 상대로 종합감사를 벌입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출석할 예정인데 자신을 향해 작심 발언을 쏟아냈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반격에 나설지 주목됩니다. 국내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2년 8개월 만에 나오면서 농가들의 비상이 걸렸습니다. AI가 확인된 충남 천안에서는 인근 출입 통제와 전통시장 가금 판매소 운영 중단 등 방역 조치가 강화된 상태입니다. 미국 대선이 9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코로나19 대응 실패론을 놓고 공화당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 조 바이든 후보가 거친 설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비서실장이 독감과도 같은 코로나 대유행을 통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자 바이든 후보는 바이러스에 대한 패배를 인정한 것이라며 공세를 펼쳤습니다. 프랑스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나흘 연속으로 가장 많이 나오면서 이제 5만 명도 넘어섰습니다. 이탈리아에서도 2만 명을 넘어 하루 최대치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만 62세부터 69세 사이의 무료 독감 예방 접종도 당초 계획대로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독감 백신을 맞은 뒤 많은 사람들이 잇따라 숨지면서 불안감이 커지고 있지만 정부는 여전히 백신과 사망의 인과관계가 매우 낮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과학적으로, 역사적으로 검증된 백신 접종을 계속해서 진행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어제부터는 사망 등 이상 반응의 신고 통계도 매일 중계하듯이 공개하지는 않기로 했습니다. 숫자 자체가 늘어나는 것에 대한 과도한 공포를 우려해서입니다. 네, 접종을 보류하도록 관내 의료기관들의 권고를 했던 일부 지역에서도 독감 백신 접종이 다시 시작이 됩니다. 되도록이면 컨디션이 좋을 때 접종을 받고 접종을 한 후에는 바로 떠나지 말고 30분 정도는 더 머물면서 상태를 지켜볼 것을 정부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첫 소식으로 박유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정부는 전문가들의 과학적 판단을 존중하여 예정된 일정대로 만 62세부터 69세 어르신에 대한 예방접종을 내일부터 시작합니다. 오늘부터 만 62세부터 69세 사이인 경우도 무료로 독감 백신을 맞을 수 있습니다. 앞서 접종 인원이 몰릴 것을 우려해 어린이와 청소년, 임신부, 만 70세 이상 고령자부터 순차적으로 무료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그러나 독감 백신 접종 후 사망했다는 신고가 이어지면서 접종을 꺼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정부는 전문가들과의 논의 결과를 공개하며 예방접종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시간적 근접성이나 기저질환 또는 부검 결과를 볼 때 모두 예방접종과의 인과성이 매우 낮은 사례들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백신은 수많은 생명을 확실하게 살릴 수 있는 과학적으로 또 역사적으로 검증된 수단입니다. 예방접종을 하지 않았을 때의 위험이 더 크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매년 3천여 명이 인플루엔자로 인한 합병증 또는 인플루엔자 감염으로 사망을 하는 인플루엔자 자체도 코로나에 못지않게 굉장히 위중한 감염병입니다. 또 사망 신고가 이어지고 있지만 올해가 이례적인 상황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지난 겨울에는 65세 이상 접종자 668만 명 가운데 일주일 안에 사망한 경우는 1,531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 가운데 백신 접종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확인된 사례는 없었습니다. 올해는 상온 노출 논란 등 백신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사망 후 접종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가 늘었다는 겁니다. 의료기관의 접종 중단을 권고했던 서울 영등포구와 경북 포항시도 질병관리청의 발표 이후 접종을 다시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질병청은 가능하면 따뜻한 시간대, 건강 상태가 좋을 때 병원을 찾고 접종 후에도 15분에서 30분 정도는 병원에 머물며 상태를 지켜봐 달라고 했습니다. JTBC 박유미입니다.
이건희 삼성 회장이 어제 세상을 떠났습니다. 2014년 5월 심근경색으로 쓰러져 투병 생활을 시작한 지 6년여 만입니다. 혁신 경영을 통해 삼성뿐만 아니라 한국 경제를 글로벌 초인류 시대로 이끌었다는 빛나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아들 이재용 부회장에게 경영권을 물려주기 위해서 법을 어겼다는 의혹과 정경 유착, 문호조 경영 등 검은 그림자도 남겼습니다. 강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건희 삼성 회장이 어제 오전 서울 삼성병원에서 숨을 거뒀습니다. 향년 78세입니다. 이 회장은 지난 2014년 5월 급성 심근경색으로 자택에서 쓰러졌습니다. 당시 심폐소생술과 삽관 시술을 받을 정도로 위중했지만 간신히 위기를 넘겼습니다. 한때 자가 호흡까지 했지만 최근까지 의식은 명확히 돌아오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동안 삼성그룹 경영은 아들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부인 홍라희 여사와 이 부회장 등은 이건희 회장이 위중하다는 소식을 듣고 급히 병원에 찾아 고인의 임종을 지켜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확한 사인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빈소는 서울 삼성병원 장례식장 지하 2층에 마련됐지만 삼성은 고인과 유족의 뜻에 따라 별도의 조화나 조문을 받진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강현석입니다. 이건희 회장의 장례는 고인과 유족들의 뜻에 따라 가족장으로 치러집니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조문도 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고인을 추모하는 정치권과 경제계 인사들의 발길이 빈소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빈소가 차려진 삼성 서울병원을 연결합니다. 이수진 기자, 밤사이 조문객들이 많이 다녀갔습니까? 네, 취재진이 빈소에 도착한 이른 새벽에는 이 조문객들의 모습을 찾아보긴 어려웠습니다. 워낙 이른 시간이기도 하고 또 삼성 측이 빈소 방문을 사양한다고 밝힌 만큼 조문객들도 방문을 자제한 걸로 보입니다. 어젯밤 10시쯤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방문해서 조의를 표했습니다. 이 지사는 한 시대의 별인데 명복을 빈다며 애도의 뜻을 밝혔습니다. 삼성 측 관계자는 어제는 상주도 조문객도 경황이 없었던 만큼 오늘은 더 많은 조문객이 올 걸로 내다봤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도 위로 메시지를 보냈죠. 네, 그렇습니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어제 저녁 빈소를 찾았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의 메시지를 대신 전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 회장이 삼성을 한국의 대표 기업으로 성장시켜서 경제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했다고 평가하면서 위로의 말을 전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외신들 역시 이건희 회장의 별세 소식을 비중 있게 보도하고 있는데 어떤 평가들을 하고 있습니까? 네, 각국 주요 외신들도 이건희 회장의 사망 소식을 전했는데요. 요미우리 신문은 이 회장이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삼성을 급성장시켰다고 전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도 삼성전자를 모조품 생산업체에서 누구나 탐내는 기업으로 바꿨다고 평가했습니다. 재판부 기피 신청으로 중단됐던 이재용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 환송심 재판 오늘 재개될 예정인데 이 부회장은 아버지의 별세로 출석할 수 없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은 이재용 부회장이 이른바 국정농단 재판에 출석하지 않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재판부는 이 부회장에게 출석하라는 취지의 소환장을 보낸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회장도 재판에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관측이 됐었습니다. 하지만 이건희 회장이 별세하면서 이 부회장은 당분간 상주로서 빈소를 지킬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앞으로 고인의 장례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 겁니까? 네, 이건희 회장의 장례는 가족장으로 진행이 됩니다. 원불교식입니다. 오늘 오전 9시에는 입관식도 예정이 돼 있습니다. 장례 절차는 28일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삼성 서울병원에서 JTBC 이수진입니다. 이건희 회장이 1993년 독일에서 부인과 자식을 빼고 다 바꾸라는 신경영 선언을 발표한 뒤 삼성은 20여 년 만에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품질로 승부하자는 고인의 경영 철학이 글로벌 삼성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삼성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받기도 했습니다. 안태웅 기자가 보도합니다. 1987년 삼성그룹 회장직을 이어받은 이건희 회장. 곧바로 글로벌 삼성을 선언합니다. 미래지향적이고 도전적인 경영을 통해 삼성을 세계적인 초인류 기업으로 성장시킬 것입니다. 당시 삼성그룹의 총 매출액은 9조 9천억 원. 이건희 회장이 쓰러진 해인 2014년에는 338조 6천억 원에 이릅니다. 삼성의 덩치를 약 34배로 키운 것입니다. 이건희 회장은 미래 산업을 먼저 챙겼습니다.
1992년 세계 최초로 64메가 D램 반도체 개발에 성공한 삼성은 지금도 메모리 반도체 점유율 1위입니다. 10여 년 전부터 급성장을 거듭한 스마트폰 시장에서도 삼성은 여전히 애플과 맞먹는 유일한 상대입니다. 삼성 변화의 시작은 1993년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열린 임원회의였습니다. 극단적으로 얘기해. 농담이 아니야. 마누라 자식 빼는 건 다 바꿔봐. 소비자한테 돈 받고 물건 파는데 불량품 내놓고 하는 게 미안하지도 않느냐. 이 같은 선언에도 품질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자 2년 뒤 불량품을 모두 모아놓고 불태우기도 했습니다. 이른바 충격요법입니다. 내가 땀 흘려 생산한 제품이 고객들로부터 외면을 당해 가치를 잃은 채 이건희 회장은 우리 경제 성장을 이끈 큰 주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그림자도 있습니다. 경영권 승계를 위한 에버랜드의 전환사채 헐값 발행으로 촉발된 논란에 이 회장은 고개를 숙이기도 했습니다. 도의적이든 법적이든 제가 모두 책임을 지겠습니다. 경영진의 쇄신 문제도 깊이 생각해 볼 것입니다. 삼성의 경영 철학처럼 이야기된 문호조 경영도 사회의 지탄을 받았고 여러 차례 정경유착에 연루돼 삼성공화국이란 소리도 들었습니다. JTBC 안태훈입니다. 오는 11월 3일 대통령 선거를 앞둔 미국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이틀 연속 최대치인 하루 8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코로나19 대응 실패론을 놓고 공화당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 조 바이든 후보는 거친 설전과 공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9일 앞으로 다가온 미국 대선 전 워싱턴을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임종주 특파원, 하루 확진자가 8만 명을 넘어섰군요. 바이러스 재확산이 정말 심각한 수준인데 앞으로 더욱 늘어날 수 있다는 경고까지 나왔습니까? 네, 미 존스 호핀스대 집계를 보면 지난 주말 하루 미국의 코로나19 신규 감염자는 8만 3,700여 명입니다. 그 하루 전 증가치보다 40명가량 줄었지만 이틀 연속 8만 3천 명을 넘은 것입니다. 앞으로 기온이 더 내려가면 하루 확진자가 10만 명에 이를 것이라는 경고도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누적 확진자는 860만 명입니다. 자, 이처럼 코로나19 상황이 계속해서 나빠지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후보의 인식은 크게 다른 것 같습니다. 일단 트럼프 대통령, 검사 건수가 늘어나면서 확진자도 늘었다. 이 같은 입장이죠.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확진자가 늘어난 것은 검사가 그만큼 많아졌기 때문이라며 연일 방어막을 치고 있습니다. You know why we have cases so much? Because that's all we do is test. If we cut our testing down in half, they'd say, well, they wouldn't say that, but cases would go down in half. 트럼프 대통령은 또 자신도 걸려봤는데 왜 이렇게 멀쩡하지 않느냐며 위험성을 경시하는 전략도 동시에 펴고 있습니다. 뚜렷한 근거 없이 의사나 병원이 수익 때문에 숫자를 부풀린다는 주장도 내놨습니다. 이런 가운데 마크 메도스 백악관 비서실장이 방송 인터뷰에서 독감과도 같은 코로나 대유행은 통제하지 않을 것이고 백신이 나온다는 사실이 중요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해 논란을 불렀습니다. 반면 바이든 후보와 지원 유세에 나선 오바마 전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이 대응에 완전히 실패한 것이다. 이렇게 맹공을 펼치고 있어요. 네, 바이든 후보는 우선 대유행을 통제하지 않겠다는 메도스 실장의 발언이 바이러스에 대한 패배를 인정하고 백기를 흔든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또 트럼프 행정부가 국민을 보호해야 할 기본적 의무를 포기했다고 공세를 폈습니다. So it's time to stand up. Let's take back our democracy now. We can do this. There's nothing we cannot do. He doesn't even acknowledge that there's a problem. If he had been working in the first place, we would never have seen the situation get this bad. 네, 펜스 부통령 측의 인사들 중에서도 확진자가 잇따르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유세를 중단하지 않고 계속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군요. 네, 마크 쇼트 비서실장을 비롯해서 최소한 측근 5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이곳 언론들이 전했습니다. 펜스 부통령은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확진자와의 접촉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보건당국의 격리 지침을 거부하고 펜스 부통령은 유세를 계속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대해 카멀라 해리스 민주당 부통령 후보는 트럼프 행정부가 역대 정부 중 가장 큰 실패를 했다고 비판하고 펜스 부통령이 지침에 따라 올바른 행동을 해야 한다고 압박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JTBC 임종주입니다.
네, 들으신 것처럼 미국에서는 하루 확진자가 10만 명까지 갈 수 있다는 경고까지 나오고요. 코로나가 대선에 큰 변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로나 확산세가 심각한 또 다른 곳, 유럽 쪽 상황도 보면 프랑스, 이탈리아에서 모두 지금까지 중에 가장 많은 하루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프랑스에서 5만 명, 이탈리아에서 2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재승 기자입니다. 프랑스 파리의 에펠탑이 화려한 조명을 뽐내지만 거리는 텅 비어 있습니다. 샹젤리제 거리를 지나 만나는 개선문에도 적막감이 감돕니다. 지난 17일부터 코로나19로 인해 파리 등 수도권에 내려진 야간 통행 금지 조치는 24일 54개 주로 확대됐습니다. 프랑스의 하루 신규 확진자는 5만 명을 넘어서며 나흘 연속 사상 최다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Unfortunately, the number of COVID-19 patients is increasing, and it is expected that probably in mid-November we'll have 100% of all our beds saturated by COVID-19. 이탈리아에선 코로나19 하루 확진자 수가 역대 최대인 2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대통령실 대변인과 총리실 대변인도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다급해진 이탈리아 정부는 음식점과 주점의 영업시간을 오후 6시까지로 제한하는 등 준봉쇄 수준의 강도 높은 제한 조처를 추가로 발표했습니다. 하루 평균 1만 명 넘게 확진자가 나오는 스페인은 다시 국가 경계령을 발동하기로 했습니다. La situación que vivimos es extrema. Es de hecho, como saben ustedes, la emergencia sanitaria más grave vivida por España desde la aprobación de nuestra Constitución y también en el último siglo. Por tanto, aprobamos de nuevo el estado de alarma porque es la herramienta más eficaz para frenar la curva de contagios y volver a mantener a raya al virus. 하원 의결을 거쳐 국가 경계령이 발동되면 스페인 전역에서는 7개월 만에 다시 오후 11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이동이 제한됩니다. JTBC 이재승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주 국정감사 자리에 나와서 총장은 장관의 부하가 아니라는 말을 포함해서 그야말로 작심 발언들을 쏟아냈었죠. 오늘 이 법무부 등을 상대로 한 종합국정감사가 예정이 돼 있는데요. 추미애 장관이 앞서 윤 총장의 발언들에 어떤 식으로 반박을 하게 될지 관심입니다. 박지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지난 22일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향해 날선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일단 법리적으로 보면은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닙니다. 그렇죠. 만약에 부하라면 검찰총장이라는 이런 직제를 만들 필요도 없고요.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을 수사에서 배제한 것은 부당하다고도 말했습니다. 총장의 지위를 배제하는 그런 지위는 그거는 검찰청법에서 예정하지 않는 거다 하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추 장관은 윤 총장의 발언 직후 페이스북에 검찰총장을 법상 법무부 장관의 지휘 감독을 받는 공무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앞서 추 장관은 법무부 장관을 검찰총장의 상급자라는 입장을 여러 차례 쏟아낸 바 있습니다. 장관의 말을 겸허히 들으면 좋게 지나갈 일을 새삼 지휘랍시고 해가지고 일을 더 꼬이게 만들었어요. 추 장관이 윤 총장을 향해서 공격적인 발언을 총동원할 걸로 관측되는 이유입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은 검찰총장에 대한 추 장관의 수사 지휘권 발동을 위법하다면서 사퇴를 촉구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고마해라 많이 했다 아이가 이 말로 추미애 장관께 다시 한번 강력한 충고를 합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추 장관 엄호에 나선다는 방침이어서 양측의 충돌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JTBC 박지윤입니다. 조류 인플루엔자가 우리 주변 나라들에서 최근 들어서 발생이 늘어서 정부도 대비는 하고 있었는데 결국 국내 야생 조류에서도 확인이 돼서 방역 조치들이 또 한 번 강화가 됐습니다. 농장으로도 퍼지는 걸 막기 위한 조치들입니다. 김재현 기자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국내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AI가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1일 충남 천안시 봉강천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을 정밀 검사했더니 H5N8형이 검출된 겁니다. 2018년 2월 충남 아산시 곡교천에서 검출된 이후 2년 8개월 만입니다. 야생조류나 닭, 오리, 칠면조 같은 가금류가 AI에 감염되는데 특히 닭의 경우 저항력이 낮아서 감염됐을 때 폐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AI가 확진되면서 농식품부는 방역 조치를 강화했습니다. 항원이 검출된 지점 반경 500m 내에 사람이나 차량 출입을 막았고 천안, 아산, 세종 등 3개 시군의 철새 도래지 출입 통제 구간엔 축산 차량이 들어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또 3주 동안 반경 10km 내 농가 188가구에서 키우는 닭과 오리 등 가금류 280여만 마리의 이동을 제한합니다. JTBC 김재현입니다. 네, 이번 주말 헬로윈데이는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로 다른 모습이 될 텐데요. 코로나 확산의 또 한 이유가 되지는 않을지 우려하고 있는 방역당국은 클럽들에 대한 집중 점검도 실시를 할 예정입니다.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 곳곳에서도 관련해서 권고를 하고 있는데요. 보도국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강보들 기자, 헬로윈데이 행사로 사람들 간의 접촉을 되도록 하지 말라는 거죠? 예, 유령 등으로 분장을 한 꼬마들이 사탕을 받으러 다니는 트릭 오어 트릿 행사를 올해는 영미권 국가에서도 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현지 시간 24일 스코틀랜드 자치정부는 존 스위니 부수반 명의로 성명을 냈습니다. 스위니 부수반은 헬로윈 행사가 피할 수 있는 바이러스 전파를 불러올 위험이 있다며 아이들이 슬퍼할 걸 잘 알지만 하지 말라는 게 우리의 분명한 조언이라고 밝혔습니다. 스코틀랜드뿐 아니라 앞서 미국 LA도 행사 자제를 권고했고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도 트릭 오어 트릿을 위험이 높은 활동으로 분류하고 피하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헬로윈을 즐기는 사람들이 적지 않은데요. 방역당국은 헬로윈데이에 코로나19가 확산될 위험이 있다고 보고 클럽의 방역수칙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또 이용 인원 제한 등 수칙을 한 번만 어긴 없어도 고발할 수 있다고 예고했습니다. 박능우 보건복지부 장관의 이야기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지난 5월의 이태원 클럽발 집단 감염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할로윈데이에는 밀폐된 공간에서 많은 사람이 모여 밀접하게 접촉이 발생하는 모임은 자제해 주실 것을. 네, F1 그랑프리에서 지금까지 가장 많이 우승을 한 선수는 슈마허였는데 이 기록을 바꾼 선수가 있네요. 네, 영국 포뮬러1 드라이버 루이스 해밀턴이 포르투갈 알가르베 서킷에서 열린 포르투갈 그랑프리에서 우승했습니다. 2007년 F1 입문 이후 92번째 우승입니다. 이전까지 개인 최다 우승 기록은 F1의 전설이라 불리는 미하엘 슈마허의 91승이었는데 해밀턴이 이번에 그 기록을 깬 겁니다. 현지 시간 25일 우승 확정 이후 해밀턴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앞서 길을 닦은 전설들에 감사한다는 인사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흑인 최초의 F1 선수인 해밀턴은 슈마허가 가진 시즌 챔피언 7회 기록도 곧 따라잡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미 6번 챔피언이 됐고 올해 챔피언십 포인트도 2위에 크게 앞서고 있습니다. 이 밖에 새로운 소식은 8시 이후 연결해서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엔 지금 JTBC 강버들입니다. 이번에는 오늘 아침 체크해봐야 할 뉴스들을 분야별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정치 분야입니다. 이건희 삼성 회장의 별세 소식에 여야 정치권도 일제히 애도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다만 고인에 대한 평가에서는 온도차를 보였습니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정경 유착과 무노조 경영을 언급하면서 청산해야 할 시대적 과제라고 밝혔고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은 한국의 위상을 높인 경제 선각자라고 평가했습니다. 미국 대선이 치러지는 다음 달 3일 이후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이도훈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이 함께 미국을 방문할 것으로 보입니다. 강 장관은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이 본부장은 비건 국무부 부장관과의 만남을 추진 중입니다. 다음 달 중국 왕이 외교부장의 방안도 유력한 상황이어서 미국 대선 이후 치열한 외교전이 예상됩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어제 워크숍을 열고 한국판 뉴딜 추진 현황을 점검했습니다. 한국판 뉴딜을 위한 10대 입법과제를 선정하고 관련 법안 30여 개를 연내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기로 했습니다. 역대급의 가계대출 증가세가 이달 들어서 한풀 꺾이는 모습입니다. 아직 은행 영업일이 닷새 남았는데 증가폭이 9월보다 30% 줄었습니다. 주택거래가 적어지면서 주택담보대출 수요가 줄었고 금융당국의 잇따른 경고에 은행권이 적극적으로 대출 관리에 나선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정부가 이르면 이번 주에 전세 관련 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세난이 점점 더 심해지면서인데 완전히 새로운 대책이 아니라 기존 정책의 방향은 유지하면서 일부 보완을 하는 추가 대책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임원 5명이 코로나에 감염된 우리은행 본점이 방역을 마치고 오늘 정상 영업에 들어갑니다. 권광석 행장은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오늘 있을 은행장 간담회에는 참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계속해서 사회 분야 뉴스입니다. 어제 저녁 7시 10분 전남 진도군 남서쪽 87km 해역에서 규모 2.5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지진 발생 깊이는 17km로 지금까지 확인된 피해는 없습니다. 앞서 보도국 연결에서도 전해드린 것처럼 정부가 오는 31일 헬로윈 데이까지 클럽 등 고위험 시설에 대한 방역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서울 이태원과 홍대, 부산 서면 등의 유흥시설에 대해 집중 점검하고 한 번이라도 방역 수칙을 위반하면 즉시 문을 닫거나 벌금을 물게 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할 계획입니다. 어제 오후 4시쯤 포항의 한 아파트 공사장 창고에서 불이 났습니다. 2층 규모의 컨테이너가 모두 불에 탔는데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소방당국이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부산국제영화제의 부대 행사로 열리는 아시아 컨텐츠 어워즈에서 김희애 씨가 JTBC 부부의 세계로 그리고 주지훈 씨가 넷플릭스 킹덤2로 각각 남녀 배우상을 받았습니다. 앞서 결혼 소식을 알린 동방신기의 멤버 최강창민 씨, 코로나 영향으로 한 차례 미룬 뒤에 어제 비공개로 결혼식을 했습니다. 일제강점기 강제징용된 노동자들의 합숙소로 사용됐던 곳을 철거하려던 인천 부평구의 계획이 일단 멈추게 됐습니다. 역사적 장소로 보존하는 게 필요하다면서 문화재청이 협조를 요청했는데요. 강제성은 없지만 따르지 않으려면 재협의 등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종교나 신념 등에 따른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을 위한 대체복무제가 오늘 처음으로 시행이 됩니다. 60여 명이 소집됩니다. 대전과 목포 교도소에 배치가 될 예정입니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과 시중은행장들이 오늘 만납니다. 사모펀드 손해배상 문제 그리고 가계대출 추가 대책 등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1909년 10월 26일 만주 하얼빈역에서 이토히로 부민을 저격한 안중근 의사, 의거 111주년 기념식이 오늘 열립니다. 온라인으로 중계됩니다. 분야별 뉴스들 체크해드렸습니다. 오늘의 날씨도 체크해드립니다. 아침 기온이 어제보다 2, 3도가량 올랐고요. 낮에도 맑은 날씨 속에 20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온화한 가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다만 낮과 밤의 기온차는 10도에서 많게는 15도로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최근 비가 거의 내리지 않으면서 메마른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강원 영동은 건조주의보가 내려져 있어 산불 등 불이 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미세먼지 농도는 모든 지역에서 보통 수준 보이겠습니다. 하지만 밤부터는 국외 미세먼지가 유입되고 국내 발생 미세먼지가 더해지면서 수도권과 충청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까지 오르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서울 8도, 대전 6도, 전주 7도, 부산 12도로 어제보다 2도에서 3도 높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0도, 광주와 부산 21도로 어제보다 1도에서 2도가량 높겠습니다. 지난 토요일 밤 정부 청사가 있는 세종시 도심에 멧돼지 떼가 나타났습니다. 2주 전에도 세종시에 멧돼지가 나타났는데 주변 곳곳이 개발 중이다 보니 서식지가 줄면서 내려온 것으로 보입니다. 정영재 기자입니다. 승용차 앞으로 멧돼지 무리가 쏜살같이 지나갑니다. 주차장으로 들어가려던 차도 놀라 멈춰섭니다. 잠시 뒤 주변 상가 지역에 한 마리가 나타납니다. 왕복 8차로 도로를 가로지릅니다. 달리던 차를 아슬아슬 피합니다. 그제 밤 9시쯤 세종시 도심에 멧돼지 4마리가 나타났습니다. 아파트 지하 주차장도 들어가는 등 관련 신고만 30건이 넘었습니다. 출동한 소방당국과 포획단이 한 마리를 아파트 화단에서 붙잡았습니다. 아파트 단지 화단에 도망가는 돼지를 제가 발견하고 추적을 해서 제가 붙들었죠. 다른 한 마리는 지나가던 차에 부딪혀 숨졌고 2마리는 산으로 도망쳤습니다. 40kg 정도 되는 1년도 안 된 새끼들입니다. 2주 전에도 멧돼지 한 마리가 세종시 한 상가로 돌진했습니다. 아무래도 멧돼지가 자주 나타난다는 소리가 들리니까 손님들도 들어오시게 되겠고 또 일종의 멧돼지 하면 약간 겁이 나니까. 아직도 개발이 한창인 주변 원수산과 전월산 등에서 내려오는 것으로 보입니다. JTBC 정영재입니다.
어제 낮 12시쯤 경남 고성군 거류면의 한 단독주택에서 불이 나 70대 남성 A씨가 숨졌습니다. 불은 출동한 소방대에 의해 30분 만에 꺼졌고 A씨는 안방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화재 당시 다른 가족은 외출한 상태였고 A씨는 뇌경색을 앓고 있어 거동이 불편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전 11시 10분쯤 강원도 양양군 오색약수터 인근에서 승용차 한 대가 10m 옹벽 아래로 추락했습니다. 이 사고로 운전자 등 차에 타고 있던 70대 부부가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경찰은 이들 부부가 근처에 있는 온천을 방문했다 빠져나가던 중 사고가 난 걸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2시 45분쯤 부산 남구 용호동 백운포 체육공원 인근에서 낚시를 하던 60대 남성이 바다로 추락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은 경비함정을 출동시켜 추락한 남성을 구조했고 남성은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해경은 이 남성이 낚시 도중 균형을 잃고 바다에 떨어진 걸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구촌 곳곳의 소식을 전문가의 깊이 있는 분석과 함께 전해드리는 아침엔 세계 시간입니다. 지난 23일 아제르바이잔과 아르메니아 외무장관이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각각 회담을 갖고 군사 분쟁에 대한 외교적 해법을 모색했습니다. 미국 워싱턴에서 아제르바이잔 외무장관과 아르메니아 외무장관이 1시간 간격을 두고 각각 폼페이오 국무장관을 만났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양국이 긴장을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고 아제르바이잔과 아르메니아 외무장관 역시 외교적 해법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원론적인 입장 표명에 그쳤을 뿐 뾰족한 해법을 찾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아르메니아 총리는 현재 상황에서 외교적 해결책은 없다며 싸울 수밖에 없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Ըստ էության պետք է մենք հստակ գիտակցենք, որ Ղարաբաղի հարցը գոնե այս փուլում եւ այս փուլից սկսած մինչեւ բավականին երկար ժամանակ դիվանագիտական լուծում չունի ըստ էության. 분쟁 지역 나고르노 카라바흐를 둘러싼 양국의 교전은 한 달 가까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제르바이잔과 아르메니아는 지난 24일에도 교전을 벌였습니다. 아제르바이잔은 나고르노 카라바흐 남부의 저지대 상당 부분을 장악했고 아르메니아는 북부 산악지대에서 아제르바이잔은 공세를 저지하고 있습니다. 교전으로 인한 피해와 고통은 고스란히 민간인들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두 나라의 소녀들과 유튜버들은 한글로 적은 피켓을 들고 전 세계와 K-팝 팬들을 향해 평화를 호소했습니다. 교전으로 부서진 집을 둘러보던 주민은 마을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현지 유튜버와 마을 주민의 호소 이어서 들어보시죠. 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의 현재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Погибают дети, женщины, старики, 80-летние, 19-летние наши парнишки. Остановить эту войну. 외교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는 아제르바이잔과 아르메니아 교전 상황, 유라시아 전문가와 좀 더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정재원 국민대 유라시아학과 교수 전화로 연결됐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외교적 노력이 계속되고 있고요. 두 나라 사이의 휴전도 여러 차례 합의가 됐습니다. 그런데 휴전 합의 5분 만에 다시 교전이 시작되는 등 전혀 효과가 없는데 이렇게까지 휴전 합의가 지켜지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일반적으로 이 휴전 이상의 어떤 최종적 해법이 나올 때까지 서로 조금이라도 이 영토를 확보하려는 데도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조금 이 상황에서는 구체적으로 그러한 걸 넘어서 현재 그 아제르바이잔 군대가 이 나고르노 카라바흐 즉 아르차크 공화국의 영토를 꽤 많이 점령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 빼앗긴 지역의 주민들과 이제 민병들을 중심으로 하는 이 아르차크의 아르메니아인들이 그 영토를 수복하고자 하는 차원의 어떤 공격들이 당연히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 양국 외무장관의 만남은 미국이 먼저 초청장을 보내면서 성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이 양국 분쟁 상황에서 어느 정도나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요? 이 그동안 이 분쟁에 있어서 다소 그 소극적 대응을 보여줬던 미국이
이 워싱턴으로 양국 외무부 장관들을 초청을 했고 두 장관 모두 이에 응했다는 것은 이 사태가 전혀 다른 국면을 맞고 있다는 걸 의미한다고 봅니다. 중동에서 한 발을 뺀 미국의 공백을 터키가 급속하게 메우고 나아가서 북아프리카, 지중해 또 이번에 코카서스 지역까지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는 가운데 일어나게 된 이번 사태. 우리가 이걸 좀 집중을 해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또 여기에 이러한 사태를 수습할 수 있는 러시아의 영향력 확대를 더 이상 미국이 간과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그 의지가 발현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향후 이 사건의 전개 방향은 이제 미국이 전통적인 친미 국가이면서도 대립각을 최근에 세워온 이 에르도안의 터키와 어떠한 합의를 보는가에 따라 많은 것이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터키는 아제르바이잔 지지 입장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고요. 아르메니아 대통령은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을 만나서 우호 관계를 과시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주변국들의 이해관계도 복잡한 상황인데 주변국들의 개입으로 오히려 확전될 가능성은 없을까요? 글쎄요. 러시아나 미국이 터키 견제를 위해서 아르메니아를 지지하는 사실 외에도 이 프랑스의 어떤 터키와의 대립이 좀 흥미로운데요. 여기에는 이제 아르메니아계 이민자들의 영향력뿐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터키가 이제 석유가스 등의 확보를 위한 리비아에도 내전에 개입도 했고, 네. 또 터키계 북키프로스와 함께 이제 동지중해에서의 최근의 군사 훈련이라든지 이런 해군력 강화 등으로 이 지중해 전역과 중동에서의 터키의 영향력 확대를 지금 현재 로 인한 불안전성이 확대라는 이 측면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여기에다 이란 내 2천만 명에 달하는 아제르인까지 영향을 미칠 경우에 이제야 어느 정도 안정을 되찾아가고 있는 중동으로도 다시 불꽃이 또 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모든 주변 국가들이 적극적으로 확전 가능성을 차단하는 데 나설 것으로 저는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정재원 국민대 유라시아학과 교수였습니다. 아제르바이잔과 아르메니아의 교전이 한 달 가까이 이어지면서 양국이 지금까지 공식적으로 밝힌 민간인 사망자만 100명이 넘었습니다. 교전 지역 주민들은 전쟁을 멈추지 않으면 전쟁이 우리를 멈추게 할 것이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쉽지 않은 길이지만 아제르바이잔과 아르메니아 양국은 물론이고 국제사회가 외교적 해법을 찾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지금까지 아침엔 세계였습니다. 네, 월요일 아침입니다. 8시 5분 지나고 있습니다. 강력 범죄를 저질러도 끄떡없는 의사 면허 문제를 저희가 여러 차례 보도를 해드렸는데 이를 지적한 국민청원에 청와대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고 국회에도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변화가 있을 수 있을지 고승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의사는 강력 범죄를 저질러도 면허가 박탈되지 않습니다. 지난주 청와대가 이와 관련한 국민청원에 내놓은 답입니다. 살인, 성폭행 등 반사회적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의사 면허가 유지되고 있으며 이에 국민들이 불안해하시는 것도 사실입니다. 제도 개선이 필요할 것입니다. JTBC는 이 불사조 의사 면허 문제를 여러 번 지적한 바 있습니다. 현행법상 의사는 임산부를 살해해도 징역 20년을 받고 감옥에 있는데 이 의사의 면허는 현행 의료법상 취소를 할 수가 없습니다. 취한 여성을 성폭행해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런데도 의사 면허는 그대로 유지돼 면허를 취소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의사는 의료법과 관련된 범죄로 형을 받을 때만 면허 취소가 가능합니다. 청와대의 답변에 의료사고로 아들을 잃은 어머니는 기대를 나타냈습니다. 의사들은 사고를 내도 사람이 죽어도 겁을 안 내더라고요. 의료사고 났을 때 의사들 입에서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법으로 가는 걸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처벌을 엄하게 하고 면허 관리도 엄하게 해서. 국회에서는 의사도 변호사나 회계사처럼 금고형 이상 선고받으면 면허를 취소하자는 내용이 담긴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습니다. JTBC 고승혁입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우리나라에서는 환자들이 의사들의 이런 이력들을 확인할 수가 없다는 부분입니다. 내가 치료를 받으려고 하는 의사가 의료사고를 내지는 않았는지 또 범죄 전력은 없는지 미국에서는 어렵지 않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유미혜 기자입니다. 미국 연방정부가 운영하는 닥터인포라는 의사 이력조회 서비스입니다. 의사의 전문 분야와 이름만 넣으면 각종 제재 이력이 쭉 뜹니다. 한 발 더 나아가 유튜브에선 다 알려드린다고 적극적인 홍보도 합니다. By providing you with free and useful information about every licensed doctor in the U.S.,
and if they've been disciplined by a state medical board. 이곳엔 미국 의사 100만 명의 정보가 있습니다. 직접 한 성범죄를 저지른 의사를 검색해봤습니다. 지난 5월 여성을 마취한 뒤 성폭행하고 촬영한 혐의로 체포된 의사입니다. 이 의사의 이름 마니쉬 라주 굽타를 닥터 인포에 입력하자 의료 면허가 해지됐다고 곧바로 뜹니다. 성범죄 외에도 의료 사고 내역, 약 과다 처방까지 온갖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환자가 의사의 범죄 이력을 확인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연방정부 외에 주정부 산하에 있는 메디컬 보드에서도 가능합니다. 성범죄의 경우에는 법무부 사이트에 이름을 넣어도 됩니다. 의사의 범죄 경력, 주요 의료 사고 내역 등을 모두 공개하는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에선 환자들이 자신을 치료할 의사의 범죄 경력도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JTBC 유미입니다. 코로나19로 구급대원들이 확진자를 병원으로 옮기는 일까지 하게 되면서 긴장감이 더 높아졌습니다. 3,000명 넘는 구급대원에게 물었더니 10명 중 4명이 우울증 고위험군이라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안지연 기자입니다. 코로나19로 구급대원들은 오랜 기간 감염 위험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확진자라든지 코로나 의심 환자라든지 지금은 해외 입국자 그런 출동이 더 많이 늘었고 실제 올해 코로나19 확진자나 의심 환자를 구급대원이 이송한 건수는 10만 3천 건 가까이 됩니다. 게다가 확진자나 의심 환자를 받아주는 병원을 찾아야 하는 것도 구급대원의 몫입니다. 전화를 다 일일이 해가지고 수용을 가능한지 여부를 다 확인해야 되고 인근에 정말 병원이 한 군데도 수용할 수 없어서 멀게는 부천까지도 이렇게 이송을 하는 경우가 많아서 환자와 이렇게 같은 공간에서 이제 노출되는 시간이 좀 길어서 국회 행정안전위 한병도 의원실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가가 설계한 설문지로 지난달 구급대원 3,060명에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코로나19가 가장 무섭다고 답한 구급대원이 전체 응답자의 절반이 넘었고 코로나19로 목숨을 잃을까 두렵다고 답한 구급대원도 응답자 10명 가운데 2명꼴이었습니다. 특히 우울과 불안 척도를 조사한 결과 우울 고위험군이 42%로 집계됐습니다. 이 같은 불안 우울 증상으로 인해 불면증을 비롯한 신체 문제를 겪고 있는 비율도 절반 가까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울과 불안의 유병률이 일반인에 비해서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고위험군으로 선별되신 분들께는 전문적인 추가적인 상담 프로그램이 진행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구급대원들을 돕는 제도가 있긴 하지만 상담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상담사 1명당 500명 넘는 소방관을 담당하는 실정입니다. 무엇보다 소방관들을 위한 트라우마 센터 도입이 시급한데요. 지금은 관련 예산조차 제대로 잡혀있지 않는 상황입니다. JTBC 안지연입니다. 이건희 회장이 별세하고 삼성의 남은 문제 가운데 하나는 상속입니다. 이건희 회장의 재산은 삼성전자 등 삼성 계열사의 주식만 해도 현재 주가로 무려 18조 원대에 달하는데요. 이 경우 내야 하는 상속세만 10조 원으로 예상됩니다. 이도성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이건희 회장은 오랜 기간 우리나라 주식 부자 1위였습니다. 삼성전자와 삼성생명 그리고 삼성물산 등 이 회장이 가진 주식만 현재 주가 기준으로 모두 18조 원입니다. 두 번째인 아들 이재용 부회장보다도 10조 원이 더 많습니다. 이 회장이 세상을 떠나면서 현행법에 따라 상속된 주식은 평가액의 60%, 나머지 재산은 50%를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주식 관련 상속세만 어림잡아도 10조 원대입니다. 이건희 회장이 가진 재산을 어떻게 상속할지에 대해서는 아직 알려진 바가 전혀 없습니다. 상속세를 제하더라도 이 회장의 상속 재산이 이재용 부회장의 주식 가치보다 많지만 삼성 내부에서는 삼성 경영권의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건희 회장이 2014년 쓰러진 뒤 이재용 부회장이 실질적인 그룹 총수 역할을 해왔기 때문입니다. 다만 막대한 상속세를 감안해 삼성문화재단 등 공익재단의 일부 지분을 증여할 가능성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회장에게 남겨진 숙제는 오히려 재판입니다. 승계 작업을 위해 박근혜 정권에 뇌물을 건넸다는 혐의는 4년 가까이 법정 싸움이 진행 중입니다. 경영권 승계 문제로 더 이상 논란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법을 어기는 일은 결코 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제 아이들에게 회사 경영권을 물려주지 않을 생각입니다. 검찰은 이와 별도로 지난달에도
이 부회장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과정에서 승계 작업을 위한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며 기소한 바 있습니다. JTBC 이도성입니다. 이건희 삼성 회장이 어제 별세했습니다. 2014년 심근경색으로 쓰러진 지 6년여 만입니다. 이건희 회장이 세상을 떠나면서 삼성은 이재용 부회장 체제로 본격 접어들게 됐습니다. 경영 체제에 어떤 변화들이 생길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정철진 경제평론가 자리 함께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야말로 혁신 경영을 통해서 삼성뿐만 아니라 한국 경제를 글로벌 초인류 시대로 이끌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빛과 그림자가 교차하기도 하고요. 네. 어떤 평가들을 내릴 수 있겠습니까? 일단 뭐 국내 뉴스 또 외신을 평가하기에 있어서는 이제 삼성을 글로벌 타이탄, 이제 글로벌 거인으로 만든 장본인 핵심 인물이었다. 이제 이런 평가가 있고요. 이건희 회장을 경영자를 뛰어넘은 사상가라는 표현도 많이 썼습니다. 그 이유가 반도체도 그렇고 이제 모바일 사업부도 그렇고 3년, 5년을 내다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 거의 15년, 20년을 내다보고 투자와 큰 틀에서의 로드맵을 만들고 가는 그런 거에 대한 평가가 있고요. 또 국내 경제계에서는 대한민국 산업 발전에 있어서의 이제 전후로 나뉜다. 이건희 회장 한 획을 그었다라는 이야기인데 이것이 무엇이냐면 이건희 회장 직전과 직후 삼성도 마찬가지고요. 한국 산업 더 나아가선 메이드 인 코리아라는 제품의 이미지와 품질이 바뀌는데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즉 그 전에만 해도 메이드 인 코리아 한국산은 이제 중저가에 조금 품질은 떨어지지만 싼 맛으로 뭐 사는 뭐 이런 제품이었다면 이제는 품질 그리고 나아가 1등이라는 초인류라는 거에 대한 부분의 달성이고 결과적으로 그 정점은 지난주에 있었던 아마 글로벌 브랜드 순위였던 것 같습니다. 삼성이라는 브랜드 가치가 거의 뭐 60조 원이 넘었죠. 그래서 전 세계 5위. 그러니까 뭐 구글, 애플,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다음으로 삼성까지 올라오게 되는 거기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서도 정경유착, 삼성공화국, 문호조 경영, 뭐 황제 경영, 뭐 이런 꼬리표들이 줄곧 따라다니지 않았습니까? 네, 이건희 회장은 2번의 기소가 됐고요. 또 2번의 유죄 판결이 됐고 이제 2번의 특별 사면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2번의 사건은 뭐였었느냐? 하나는 이제 2005년에 있었던 삼성 엑스파일 사건, 네. 그다음에 2008년에 삼성 특검입니다. 이제 거기가 바로 비자금, 말하면 정경유착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경영적인 측면으로는 역시 경영권 세습에 대한 문제, 또 문호조 경영 부분들이 있고 사업성으로 보면 안타깝지만 삼성자동차 본인도 굉장히 많이 애착을 기울였던 삼성자동차가 IMF 외환위기에 맞춰서 실패했던 부분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네, 삼성의 지배 구조와 경영 체제가 이제 어떻게 바뀔 것이냐 이게 제일 큰 관심사 아니겠습니까? 네. 일단 이재용 부회장 회장으로 뭐 승격이 되는 절차가 진행이 될까요? 네, 일단 장래 일정을 좀 맞춰야 되겠고요. 이재용 부회장에게는 일단은 2개 재판이 있습니다. 이제 국정농단 관련하고 이번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재판이 있기 때문에 과연 그 재판 결과를 보고할지 아니면 그 전에 할지. 다만 이미 2018년에 총수 동일인 지정에 있어서 이미 동일인 지정이 되고 있거든요, 그룹과에. 그래서 실질적인 뭐 리더십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지배구조 측면에서는 실질적으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을 하게 되면서 뭐 이재용 부회장, 삼성물산, 삼성생명, 삼성전자로 이끄는 이제 큰 틀에서의 지배구조는 완성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이제 이건희 회장이 갖고 있는 주식 가치는 한 18조 원이 되는 것이고요. 그 내용을 좀 보면 거의 삼성전자의 한 4% 지분이 그게 한 15조, 또 삼성생명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주식을 현재 다 받을 수는 없을 겁니다. 이 상속세가 거의 10조 원이고 뭐 6년 나눠서 납부한다고 하더라도 상상을 초월하는 현금 납부액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일부의 주식은 좀 포기한다든가 아니면은 뭐 문화재단으로 전용한다든가 돌린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와중에서도 이제 마지막에 남은 맨 밑에 있는 삼성전자의 지배력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좀 남아 있을 것이고 오늘 이제 주식시장이 이제 오픈을 하게 되면서 과연 시장은 이번에 이건희 회장의 사망 그리고 향후 삼성 지배구조에 있어서의 안전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평가해서 그것에 대한 평가 결과가 삼성전자 주가 흐름으로 또 반영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10조 원 이상의 막대한 상속세 주식에 대한 것만 해도 10조 원이 넘는다는 그렇습니다. 말씀인데 그 막대한 상속세를 내기 위해서 일부 주식을 매각해야 된다고 한다면 그 주식이 혹시 뭐 외국 투기 자본으로
흘러 들어가는 건 아닐까 뭐 이렇게 우려하는 시각도 있는데 이건 어떻게 그런데 보세요? 이제 그것을 철저하게 삼성 내부에서 점검을 하겠죠. 네. 이제 어떤 주식을 팔고 어떤 주식은 받고 상속받고 어떤 주식은 또 뭐 돌리고 이런 부분들을 하게 될 것 같은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일단은 이제 상속세에 대한 부분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주식 가치만 18조 원인데 포브스는 주식 외 자산까지 합쳐서 한 23조 원 정도로 이건희 회장의 네. 재산을 평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상속세에 대한 마련 문제입니다. 상속세의 마련은 기존에 뭐 LG가나 다른 재벌이 했던 것처럼 주식담보대출을 받아서 낼 수도 있겠고요. 뭐 연부 연납을 할 수도 있겠고 여러 가지 이제 방식을 배당을 받아서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으로서는 뭐 어쨌거나 이건희 회장이 갖고 있는 주식을 다 떠안기에는 좀 무리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삼성생명만 좀 놓고 보자면 현재 삼성물산이 어느 정도 삼성생명은 지배력이 있거든요. 그럼 삼성물생명의 지분은 좀 덜 상속받는다든가 상대적으로 또 삼성전자는 지금 이재용 부회장이 거의 지분이 미미합니다. 네. 거의 없다시피 하니까 그런 부분은 또 받아야 되겠고 그럼 받는 와중에서 또 본인이 갖고 있는 주식들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서 지배구조와 상관없는 주식들은 또 팔 수도 있겠고요. 자금 마련을 위해서. 이런 상당한 지배구조와 관련된 주식의 매도 매수 뭐 이런 부분들이 계속 이어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뭐 지금으로서는 뭐 제가 들어오기 직전에도 뭐 이렇게 좀 보니까 삼성 중에서는 뭐 이거 이 주식은 오르고 이거 이 주식은 네. 뭐 떨어지고 이런 나름대로의 뭐 판단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이걸 뭐 확신을 갖는다기보다는 일단 적어도 오늘 하루 정도의 시장 흐름을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네, 이건희 회장이 쓰러진 것이 2014년입니다. 6년이 지났고요. 그동안에 뭐 사실상 이재용 부회장 체제로 운영이 됐었잖아요. 네, 그렇다고 그렇습니다. 한다면 뭐 지배 구조라든지 경영 체제에 대한 준비는 이미 다 끝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오늘 이제 여의도 증권업계 공식적인 리포트들을 보면 주가 자체로만 보면은요, 이제 이건희 회장의 사망은 이제 중립재료다. 방금 말씀하신 네. 대로 2014년 이제 쓰러진 이후에 2015년부터 뭐 화학 부분 처분하면서 산업 재편했고요. 또 하만 인수하면서 자동차 전기 장치 사업 분야도 가게 됐고 뭐 바이오 부분이라든가 5G 부분이라든가 AI 부분도 이제는 이재용의 누 삼성에 대한 경영권으로 쭉 흘러왔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큰 이슈는 없을 것이다. 이번은 적어도 주가에서는 중립적이라는 이제 평가가 국내 증권업계의 평가이기는 한데 그러나 아직도 남아있는 불확실성이 네. 역시 재판 과정에 대한 네. 결과가 남아있겠죠. 그중에 재판 중에 하나는 합병 부분에 대한 즉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부분도 걸려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불확실성들은 분명히 어떤 식으로든 반영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국정농단과 관련된 재판도 오늘부터 재개가 되는 거잖아요. 네. 이건 어떻게 예상하고 있습니까? 경제권에서. 글쎄요. 지금 뭐 저도 예상 밖의 네. 문제이기 때문에 어쨌든 정치권의 문제에서는 결과적으로 법원에서 이걸 판단을 하게 될 텐데 결과적으로 그 여파는 상당히 클 수도 있겠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지켜봐야 되겠군요. 네. 정철진 경제평론가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유튜브 구독자가 50만 명에 가까운 한 인터넷 드라마 제작사가 조연출을 뽑는다며 만든 채용 공고가 논란입니다. 여성들의 특정 신체 부위를 확대해 보여주고 남성들이 몰래 쳐다보는 듯한 영상입니다. 비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하예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남성 연기자 2명이 마주보고 앉아 대화를 합니다. 옆 테이블에 여성 연기자 2명이 나타나자 허벅지 등 특정 신체 부위가 클로즈업됩니다. 남성 연기자의 목소리는 작아지고 여성들을 몰래 쳐다보는 듯한 표정이 겹쳐집니다. 여성들이 채용 관련 대화를 나누고 남성들이 다른 경력 필요 없이 지원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여성들이 자리를 비우자 남성 연기자들이 각자 누가 마음에 들었는지 털어놓고 하나, 둘, 셋. 저 왼쪽. 나랑 안 겹쳐서 좋아. 막내 연출을 모집한다는 문구가 나오면서 광고가 끝납니다. 2분 40초 분량의 이 영상은 온라인에서 인기 있는 한 웹드라마 제작사가 일주일 전에 올린 채용 공고입니다. 그동안 이 제작사는 5분 내외의 짧은 온라인 드라마로 인기를 끌었고 인기 덕에 47만 명 가까운 유튜브 채널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채용과 무관한 선정적인 장면을 연출한 동영상을 올리면서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여성 연기자들을 성상품화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특히 경기도 G버스 TV에 이 제작사의 다른 광고가 짧게 편집돼 들어가면서 논란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문제가 되자 경기도가 버스 사업체에 공문을 보내 해당 영상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선정적인 느낌으로 편집을 하고 있잖아요. 여자들이 분노하게끔 하고 남녀 관계에 있어서 서로 대립하게 만드는 영상이 아닌가라는. 취재진은 해당 제작사 측에 영상을 만든 경위를 여러 차례 물었으나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JTBC 하혜빈입니다. 네, 아침엔 라이프. 오늘은 새로 나온 책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등단 50주년을 맞은 조정래 작가가 내놓은 산문집부터 보시겠습니다. 대하소설 태백산맥, 또 아리랑, 바로 떠오르는 작품들이 있죠. 사회와 역사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인생에 대해서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부분들에 작가가 답을 쓴 책입니다. 슬픈 역사를 지닌 땅에 태어나 소설을 쓰는 일을 하게 됐고 그렇다면 무엇을 써야 할지 인간다운 삶에 기여하고 싶었음을 말하고 있는데요.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세상, 또 그 안에서 불완전한 모습으로 존재하는 인간의 문학이 줄 수 있는 희망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연결이 돼 있고 그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이 소설. 대학 입시를 좌우할 101장에 출전할 한 자리를 놓고 어느 작은 산골 마을의 소녀들 눈빛이 날카로워지는데요.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치열하게 다투는 과정에서 하지만 뭔가를 알게 됩니다. 세상을 견디고 있는 여성들의 이야기를 써내려 가다 보니 실은 우리 모두 함께라는 걸 깨닫게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소설 한 편 더 볼까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해외여행을 하게 된 사람들이 겪게 된 일들을 이야기하는데요. 내가 이랬나, 새로운 나를 보게 되기도 하고 느닷없이 다시 살아갈 의지가 생기기도 합니다. 일상의 공간을 어떻게든 벗어나고 싶은 마음, 그리고 낯선 곳에서 경험하게 되는 설렘이 고스란히 느껴집니다. 새로 나온 책 소식이었습니다. 네, 코로나에 감염된 스포츠 선수들의 소식이 잇따라 들리고 있습니다. 보도국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강버들 기자, 코로나가 다시 퍼지고 있는 브라질의 호나우지뉴도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요? 네, 호나우지뉴는 현지 시간 25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특별한 증상은 없고 당분간 격리될 예정입니다. 호나우지뉴의 확진 소식이 전해진 날 브라질 정부는 신규 확진자가 13,400명이 넘고 231명이 추가로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브라질의 코로나19 사망자는 모두 15만 7,100여 명으로 미국에 이어 가장 많은데 지난 5, 6월에 이어 최근 코로나19 확산세가 다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브라질뿐 아니라 중남미와 미국, 유럽 등의 상황이 안 좋은 만큼 해당 지역에서 활동하는 스포츠 선수들의 확진 소식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서 축구 선수 호날두와 네이마르, 골프 세계 랭킹 1위인 더스틴 존슨 등이 확진됐습니다. 네, 그 김영란법 때문에 선생님들에게 주면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촌지 관행이 좀 남아 있다고요? 네, 국회 교육위 소속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촌지와 불법 찬조금 적발 현황을 받아봤습니다. 그랬더니 2016년 이후 최근까지 63개 학교에서 촌지를 주고받고 불법 찬조금을 받아 쓴 걸로 나타났는데 금액은 모두 24억 6천만 원에 달했습니다. 지역별로 경기도에서 35개 학교가 21억 6천여만 원이 적발돼 가장 많았습니다. 그 다음으로 울산에서 3개 학교, 전북에서 2개 학교가 적발됐습니다. 징계를 받은 교사는 모두 184명인데 대부분이 아주 약한 수준의 벌을 받았습니다. 경고나 주의를 받고 끝난 경우가 69.6%, 감복이나 견책 등 경징계를 받은 게 24.5%입니다. 지금까지 아침엔 지금 JTBC 강버들입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강원 영동 지역엔 건조주의보가 내려져 산불 등 각종 화재 예방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륙을 중심으로는 낮과 밤의 기온차가 10도 이상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이 보통 단계를 보이겠지만 밤 한때 수도권과 충청도에서 나쁨 수준 보이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0도, 광주와 부산 21도로 어제보다 1도에서 2도가량 높겠습니다. 아침엔 뉴스워치, 오늘 하루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기억해야 할 뉴스 끝으로 정리해드립니다. 만 62세부터 69세까지를 대상으로 한 무료 독감 백신 예방접종도 오늘부터 예정대로 시작됩니다. 정부의 방침과 다르게 접종 보류를 권고했던 서울 영등포구와 경북 포항시도 접종을 재개합니다. 질병관리청은 이틀 동안 진행한 예방접종 전문위원회 회의에서 백신 접종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낮기 때문에 접종 중단을 고려할 단계가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어제 별세한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의 빈소에 청와대 노영민 비서실장을 포함해서 정재계 인사들의 조문이 이어졌습니다. 오늘 국정농단 재판이 열리는데 이재용 부회장은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국정감사 마지막 날인 오늘 법무부와 헌법재판소 등을 상대로 종합감사를 벌입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출석할 예정인데 자신을 향해 작심 발언을 쏟아냈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반격에 나설지 주목됩니다. 2년 8개월 만에 국내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확인되면서 방역 조치가 강화됐습니다. 발생 지역인 충남 천안에서 인근 농장들이 통제되고 전통시장에서도 가금 판매가 중단되는 등 농장으로 퍼지는 걸 막기 위한 조치들이 내려졌습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백다혜 아나운서의 휴가로 오늘부터 금요일까지 김하은 아나운서와 함께하겠습니다. 김하은 아나운서, 잠깐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하시겠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한 주 동안 최선을 다해서 시청자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JTBC 뉴스 아침엔 월요일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